안녕하세요. 끌림 커넥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세연 지음,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염증 해방입니다. 지은이 정세연 한의사는 음식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식치 전문가이자 한의학 박사입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의 기름진 음식과 나쁜 습관들이 건강을 악화시켜 자주 병원을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폐렴에 걸리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약이 아닌 캐모마일 차를 처방받고 일주일 만에 병이 호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몸의 자생력과 음식이 지닌 힘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공부를 위해 국내로 건너와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희대학교 한의대 견임교수 및 대한한의임상영양학회 이사, 대한통합한의학회 이사직을 거쳐 현재 국내 최초 식치 전문 한의원 식치합시다 정세연 한의원 운영 및 사단법인 한국식치연구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엄지의 제왕, 내 몸 사용 설명서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66만 구독자가 모인 유튜브 채널 정세연 한의사의 라이프 레시피를 통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강연과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염증 해방은 프롤로그, 1부 염증 해방, 2부 염증 식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1부 염증 해방 중 2장 염증과 장 건강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염증과 장 건강. 면역을 조절하는 키, 장 공장. 면역 조절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이를 위해 개발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지요.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총칭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의 세포수를 30조개라고 추정했을 때 미생물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38조개, 장내 미생물의 총 무게는 약 200g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6만 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면역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슬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쇄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쇄지방산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1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 가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장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 등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역 균형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 몸 반려균과 함께 사는 법.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햄버거의 총 무게는 230g 정도인데 기본 재료를 살펴보면 빵과 빵 사이에 소고기 패티가 있고 양상추, 양파, 치즈, 그리고 드레싱 등이 추가됩니다. 만약 소고기 패티가 2장 들어간 햄버거라면 칼로리가 약 583kcal, 여기에 감자튀김, 콜라까지 더해 세트 메뉴로 먹으면 칼로리는 1000kcal까지도 훌쩍 뛰어오릅니다. 이렇듯 햄버거는 칼로리가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양상추, 양파 정도가 있겠네요. 먹는 양에 비하면 10g도 안 되는 정말 적은 양이지 않나요? 장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용을 주고 10일간 M사 햄버거와 콜라만 먹게 했지요. 아들은 이 기간 동안 매일 대변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냈는데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약 1400여 가지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파멸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굶게 되면 일할 기력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그로 인해 뷰티르산의 생산이 감소해 면역 조절력 또한 떨어집니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균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장내 상주균은 우리 몸속에서 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려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에 애정을 쏟는 만큼 반려균에도 관심을 주고 잘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려군을 든든히 먹이고 계신가요? 내가 주로 먹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 위주의 식단은 아니었는지, 이 음식에 반려균이 배부르게 먹을 먹잇감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이지요.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유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7대 영양소로 지칭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활발히 돌리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면역 균형을 되찾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당장 반려균을 잘 먹이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벗어나는 길, 일단 제대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염증을 낮추는 섬유소. 염증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섬유소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유소는 섬유 형태의 탄수화물로서 인간의 소화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3당류 이상의 다당류를 말합니다. 섬유소는 식품이 아닌 종이 등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 가능한 섬유소를 묶어 식이섬유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를 짧게 줄여 섬유소 또는 섬유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섬유소는 크게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와 물에 녹는 섬유소로 나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는 불용성 식이섬유라 하는데 리그닌, 키틴, 셀룰로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셀룰로스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 새빨간 대추의 껍질인데 말린 대추를 통째로 물에 넣고 끓이면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스 때문에 속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잘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추차로 차를 끓이거나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찢어서 물에 넣고 끓여야 합니다. 대추 껍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버리는 알록달록한 과일 껍질은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샐러리 등 각종 나물의 질긴 부분이나 우엉,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 흰쌀, 밀가루를 제외한 현미, 밀기울, 팥, 귀리 같은 통곡물에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물에 녹는 섬유소를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베타글루칸, 이눌린, 펙틴, 난소화성 말토텍스트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귤, 바나나,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일과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버섯 등이 있습니다. 곡류 중에는 보리에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습니다.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나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스펀지처럼 끌어들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숙변을 청소합니다. 또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해서 장내 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없애려면 음식을 통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소는 대체로 변비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염증을 다스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은 장의 pH와 장 투과성을 조절하여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는 6.7g, 검은콩 2큰술에는 5.2g, 양배추 70g에는 5.7g, 작은 크기의 배는 5.5g, 중간 크기의 바나나에는 대략 3.1g의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 샐러드 또는 나물 반찬을 작은 그릇으로 2-3접시, 과일 1회 분량을 하루 2번 정도 섭취하면 하루에 챙겨야 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소 섭취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섬유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할 경우 장내 미생물의 분해 작용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장이 예민한 사람은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60g 이상의 섬유소를 섭취하면 미량 영양소인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무기질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섬유소 섭취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균을 살리는 맥 다이어트.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도달하여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전문 용어로 맥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총 접근 가능 탄수화물의 약어이지요. 사람이 맥을 섭취하면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게 전달되고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반려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맥을 챙겨 먹는 이른바 맥 다이어트를 하면 장 공장이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섬유소 중 셀룰로스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사람도 미생물도 소화시킬 수 없으므로 맥에서 제외됩니다. 맥 다이어트는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몸속 장 공장에서 일하는 미생물의 종류는 1400가지가 넘는데 각각의 미생물에 따라 소화하는 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미생물 종은 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을 주로 섭취하고 어떤 종은 사과 껍질에 있는 펙틴을 주로 먹습니다. 그러니 내 입맛에 좋은 식품만 가려서 섭취한다면 식성이 다양한 미생물을 골고루 돌볼 수 없게 됩니다. 맥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7가지 맥을 다양하게 섭취하되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맥 중에서 나의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다면 효과는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체질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모른다면 일단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맥은 통곡류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쌀, 밀, 보리 등의 곡류를 말하는데요. 쌀로 말하면 백미가 아닌 현미, 밀로 말하면 밀가루가 아닌 통밀이 통곡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맥은 콩류입니다. 검정콩, 약콩, 완두콩, 노란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모든 콩이 해당되며 콩으로 제조한 두부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 맥은 견과류입니다. 신선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은 맥 다이어트의 중요한 식품군이지요. 네 번째 맥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살구, 자두, 체리 등이 해당되는데 특히 사과, 배, 참외 등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해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 맥이 풍부하니까요. 다섯 번째 맥은 채소류입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닌 양배추, 치커리, 케일처럼 잎을 먹는 엽채류, 그리고 양파, 마늘, 비트, 연근, 당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맥은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톳, 감태 등은 반려균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음식이지요. 맥 다이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7번째 식품군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쌀이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모든 버섯 종류가 반려균을 살리고 장을 돌보며 나아가 염증 조절에 기여하게 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3가지 습관을 피하세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늘 뱃속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시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도 자주 나옵니다. 걸을 때마다 방귀가 나와서 민망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진료실에 찾아와 이런 고충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방귀는 장에 쌓이는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생리현상이기에 하루에 10에서 20회 정도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하루 20번 이상 방귀를 낀다면 이는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 가스는 대부분 장 속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장내 환경이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데 앞서 언급한 항생제, 술, 담배를 자주 접하는 습관과 수면 부족을 개선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대량의 공기가 위장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입으로 마신 공기는 뱃속 가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면을 먹을 때 후루룩 흡입하면 식사 후에 방귀가 쉴 새 없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면을 흡입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면 뱃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가스가 자주 차는 분이라면 평소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음식은 한 번에 3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자연적으로 장도 긴장합니다. 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장신경이 긴장하면 장 근육이 경직되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장 근육이 과민 반응하면 과도한 수축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쉽게 찰 뿐만 아니라 복통, 설사, 변비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방귀가 자주 나오고 더불어 통증이나 배변의 문제가 동반된다면 혹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닌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정신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할 마지막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관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위장관의 운동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위장관의 온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장의 움직임은 회복되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게 되면 운동성은 다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위장관 전체의 연동 운동도 점점 무력해집니다. 즉, 잘 안 움직이게 되지요. 이 경우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수분을 빼앗긴 대변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 찬 음료를 멀리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공복에 찬물을 들이켜는 분들이 계시지요. 공복의 찬물은 장 경련을 유발해 변이를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습관은 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다. 선생님, 양배추를 아무리 먹어도 속이 안 좋아요. 양배추는 장에 좋은 음식이 아닌가요?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 맞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양배추는 장에 유익한 맥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흔히 장에 좋다고 알고 있는 사과, 콩 등도 맥 다이어트에 속하는 음식이며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도 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장에 좋은 이 음식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양배추, 사과, 요구르트 등을 즐겨 먹으면 먹을수록 복통, 가스, 설사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장을 보호하고 있는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 무너질 경우 피부가 예민해져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따갑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장을 보호하는 장벽이 무너지면 장이 예민해지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장 트러블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앞서 소개한 맥이 풍부한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먹고 소화하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생성시킵니다. 장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라면 이런 과정에서 생긴 가스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실험이 2017년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건강한 대조군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실험자군 이렇게 두 그룹에 장내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포드맵 음식을 섭취하게 한 후 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배에 가스가 찬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가스가 생긴 것일까요? 살펴보니 생성된 가스량은 두 그룹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장 건강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의 팽창감에도 예민하게 반응된 것입니다. 이렇듯 장이 예민하고 안 좋은 상태라면 가스가 조금만 차도 불편감을 느끼는 일이 다수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이 안 좋으니까 장에 좋은 음식을 무작정 많이 먹거나 맥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장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장이 예민하다면 포드맵. 앞서 실험을 위해 두 그룹에게 포드맵 음식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포드맵은 장내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을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소화나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장에 남아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폴리오를 포함한 음식들인데 이들의 영문 앞글자만 따서 포드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장이 예민한 사람은 포드맵을 반드시 피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예 먹지 않는다면 당장은 가스로 속이 불편할 리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 건강이 점점 나빠질 겁니다. 포드맵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의 먹잇감이 될 뿐만 아니라 손상된 장벽을 복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저 포드맵 식사를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후 설명할 3단계 식사법을 통해 포드맵 섭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포드맵이 많이 포함된 대표적인 음식 종류를 알아보고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식사해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 포드맵 대표 식품. 첫 번째 포드맵 식품은 과일 중앙에 커다란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핵과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배, 복숭아, 자두가 있는데 이런 핵과류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많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며 포도,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키위, 바나나 같은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적어 상대적으로 가스를 덜 생기게 합니다. 두 번째 포드맵 식품은 채소 중 배추를 비롯한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파,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은 백화과 채소입니다. 모두 과당이 결합한 프록탄과 황화합물이 풍부한 채소들이라 가스를 많이 생성하며 심지어 지독한 방귀 냄새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이나 양파즙, 과일주스 등을 챙겨 먹는 분들이 많은데 과당이 농축된 형태인 건강즙이나 건강주스는 체내의 가스를 더 많이 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비해 채소 중 포드맥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로는 당근, 호박, 시금치, 상추, 오이, 생강 등이 있습니다. 가스를 늘리는 세 번째 포드맥 식품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껌으로 잘 알려진 자일리톨과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같은 당 알코올이 대표적인데 껌과 사탕을 비롯한 무설탕을 표방하는 식품에 많이 쓰입니다. 이런 당 알코올은 단맛과 청량감을 내면서도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설탕의 대체제로도 많이 활용되지만 분해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장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잦은 방귀가 고민이라면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미료 중에서는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꿀, 올리고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은
고포드맵 감미료에 속하고 그에 비해 메이플 시럽, 스테비아, 설탕 등에는 포드맵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가스를 늘리는 네 번째 포드맵 식품은 콩입니다. 바로 콩 안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인데요. 올리고당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 2에서 10개가 결합된 탄수화물로 인체의 소화 요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섭취 상태 그대로 대장까지 도달한 뒤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므로 가스가 많이 생성되지요. 콩을 농축한 콩물이나 두유는 더 그렇습니다. 콩은 충분히 불리고 발화시킨 뒤 껍질을 벗기고 익혀서 먹어야 가스가 덜 생깁니다. 참고로 콩류 중에서는 완두콩이 저포드맵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잡곡류 중에서는 보리, 밀, 호밀 등의 포드맵이 많고 현미, 백미, 찹쌀, 곤약쌀은 포드맵이 적습니다. 우유를 비롯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즈 같은 유제품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포드맵 음식으로 우유 속의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드맵 다이어트 3단계 식사법. 요즘은 방송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 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분의 경우 방송을 통해 포드맵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라는 정보를 접하고 양배추, 사과 등을 끊었더니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후 모든 포드맵 식품을 다 끊었다고도 하셨습니다. 너무 좁은 시야로 정보를 습득해 벌어진 참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저포드맵 식사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저포드맵 식사를 이어갈 경우 장내 미생물이 굶어 죽거나 미생물총의 균형이 깨지고 무너진 장벽의 복원이 더뎌집니다. 장벽을 구성하는 주재료는 포드맵이 많은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장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장벽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포드맵 속 성분들입니다. 그러니 저포드맵 식품은 좋고 고포드맵 식품은 나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포드맵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도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장이 안 좋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장벽이 손상되어 연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포드맵 식품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뿐이지요. 알레르기 음식처럼 평생 멀리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먼저 고포드맵 음식 위주의 식사를 멈추고 농축된 즙이나 주스류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포드맵 식사를 하되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하세요. 이를 포드맵 3단계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장이 포드맵 음식에 적응할 시간을 넉넉히 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들이 이유식을 할 때 음식 종류를 한 가지씩 추가해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드맵 3단계 식사법은 포드맵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소개한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모네시 대학교 연구진이 공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1단계 0에서 6주간 장의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음식인 고포드맵 음식을 제한합니다. 고포드맵 음식을 잠시 안 먹는 것만으로도 복부의 불편감,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70% 정도까지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장이 안정되면 2단계 재도입 단계로 넘어갑니다. 3일 동안 고포드맵 음식을 한 가지씩 먹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첫날에 사과를 조금 먹어보고 괜찮으면 다음날, 그 다음날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먹는 도중 가스가 많이 차거나 속이 불편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뱃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른 식품군에 있는 다른 고포드맵 음식을 선택해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봅니다. 3일간 고포드맵 음식을 시도했다면 이후 3일은 1단계 저포드맵 식단을 섭취해 속을 안정시키는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를 개인화라고도 하는데 앞선 과정들을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고포드맵 음식들을 하나씩 찾아 나만의 맞춤 포드맵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단계별 식사법을 통해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장이 약했던 사람이라도 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역 조절력을 길러 결국에는 만성염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개인 맞춤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 단순히 변비나 설사를 넘어 면역력, 피부 미용, 여성 건강, 다이어트 분야에서까지 장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요즘 집집마다 유산균 영양제는 필수로 구비하고 계시지요. 유산균 시장의 급성장으로 제품력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균으로 유산균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범주에 속하는 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산균이 통상 프로바이오틱스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더 많이 쓰이고 있지요. 프로바이오틱스 다음으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개념도 등장했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잇감입니다.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섞으면 효과가 더 좋겠네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개발된 3세대 유산균이 신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 토해낸 대사산물까지 더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4세대 유산균 제품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물론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장 건강을 유산균 제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은 다른 영양제와 달리 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산균을 먹고 단 하루 만에 대변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 효과가 들쑥날쑥하고 또 제품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다른 것은 유산균이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만 먹으면 끝이 아니라 이들이 장까지 잘 도달해 장 속에 살고 있는 상주균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요.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유산균에도 나와 궁합이 잘 맞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잘 안 맞는 균을 섭취할 경우에는 복통, 설사, 메스꺼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당장 복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장내 미생물총을 구성하는 균의 종류와 분포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총 지도를 그려보면 사람마다 다른 지도가 나옵니다. 개인의 고유한 장 환경에 맞춘 유산균 제품을 복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미생물 균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다양한 균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가스 생성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산균 제품에 장 건강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유산균에만 의지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효과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영양제들은 섭취 자체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유산균은 다릅니다. 유산균 영양제 한 알에 효과 성분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내 상주균이 장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들어낸 최종 대사산물이 효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내 몸 반려균과 함께 사는 법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몇 억 마리 유산균 제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유산균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내 온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의 기초 체온이 낮거나 장 점막이 건조해 온습도의 균형이 깨지면 유산균의 활동성은 떨어지고 효과도 미미해질 테니까요. 평소 식습관과 체질에 따라 장내 환경은 달라질 수 있는데 장내 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체질 관리에 대해서는
제6장의 체질별 염증 관리 편에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장내 상주하는 장내 미생물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내 상주균은 말 그대로 장에 상주하는 정직원의 역할을 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잠깐 도와주다가 나가는 아르바이트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다 가는 유산균보다 장에서 상주하는 미생물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 공장을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보다 평소에 장내 상주균을 먹여 살리는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반려균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너진 식단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장에는 어느 것보다 훌륭한 영양제이자 보약입니다.